안녕하세요. 충주 지역사회연구소 전홍식입니다. 지역이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지역에 일본인 세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투하였고 식민지 도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설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조선시대 지역체제는 어떠했었고 충주는 어떤 도시로 이렇게 있었는지 먼저 본 다음에 일제시대 때의 도시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전국에 340여 개의 군현이 존재했었는데요. 340여 개의 군현이 부목 군현이죠. 군현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중심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도시가 지금과 같은 도시로 볼 수는 없고요. 형태나 기능 면에서 지금과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도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도로와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도로와 수로 중심지에 이게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한강 수흥과 육로교통의 중심지였던 충주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로를 보겠는데요. 한강 수호는 이렇게 고대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였었고요. 고려시대 때는 십산조창이 운영되고 충주에 덕흥창, 이렇게 경원창이 설치가 되죠. 조선 초기에 이제 충청 가명이 설치되고 가흥창이 한강 속의 최고의 조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업이 발전하면서 한강 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충주는 이제 한강 수로와 육로교통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한강 수로와 영남대로상의 최고의 상업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로는 이제 조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업로, 교통로, 사행로, 유람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듯이 이렇게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충주는 이제 남한강 수계에 발달한 이런 도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로와 함께 육로가 발달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에는 6대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형성되죠. 조선 후기가 되면은 9대로 또는 10대로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 동래로, 조선 후기 봉화로가 충주를 통과하기 때문에 충주는 이제 교통의 중심이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지역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듯이 조선 초기에는 6대로가 있죠. 이렇게 동래로는 서울서부터 부산 동래를 거쳐 일본에 연결되는 도로죠. 중심 도로가 되는데 이 동래로상의 최고 도시가 충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듯이 충주가 이제 서울과 직거래하는 상업이든 기타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조선시대 지역 체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 체제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되는 이것이 개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면서 지역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가 개항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군산, 목표 등이 개항되면서 개항장 도시와 전통적인 도시, 즉 충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렇게 청주와 같은 전통 도시로 이렇게 양분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항장 도시에는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와 함께 발전을 이루게 되고 전통 도시는 이제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쇠퇴하는 과정 속에 충주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침투해 들어오는 통로는 이렇게 개항장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 다음에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한 다음에
도로를 통해서 지역과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개항장 도시의 그러니까 항구로부터 철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도는 사실은 이제 서구 유럽 국가에게는 산업의 발달이라든가 문화를 전파한다든가 국민 경제를 형성한다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는데 결정적인 동인이 되지만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건설된 식민지 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던 겁니다. 철도는 서구 국가에게는 축복이지만 이렇게 식민지를 겪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게는 악몽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침투해서 항구 도시를 개척하고 여기서 자신들이 필요하는 이렇게 광물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식료를 구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그 내륙으로 침투하는 도구가 철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이 한국 철도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개척해서 근대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도구로 삼기도 전에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철도는 서구 세력의 침략의 수단이 되고 이제 한국인은 고통과 즐거움을 가져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 하게 되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 노선 선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이제 경부선 철도 부서를 부설하기 전에 5번에 걸쳐서 대규모의 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부선 철도를 통해서 경제적이라든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요. 일본인들이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듯이 여러 경로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답사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충주는 이제 이렇게 제외가 됐던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역 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지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이제까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내륙의 수운으로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운송 체제가 경부선 체제로 전부 다 대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내륙의 장시 포구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지역 상권 또한 경부철도 상권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운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도시들이 전부 다 쇠퇴하는 경로를 거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지역 충주라든가 공주, 진주 이런 도시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구 도시에 이어서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내륙 지방이 식민지 경제 체제 속에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철도 연변에 식민지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일본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식민지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일본인들의 이주를 치밀하게 계획 세웠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먼저 이제 부산이라든가 원산, 인천, 대구, 마산 등 항구 도시가 형성되고,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자 철도 연변으로 밀려온 일본인들이 철도 연변에 도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부산이라든가 김천, 대전, 조치원, 평택 등 경부철도 연변에 일본인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인들 책에 소개된 것을 보면은 갈대밭이 우거진 이렇게 바닷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는 철도 측량대가 와서 거주하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규모 도시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갈대숲이 우거진 이렇게 바닷가에 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도시들은 이제 보통 항구 도시들이죠.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들 수 있고요. 철도 측량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도시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전이라든가 조치원 뭐 이런 도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고 일본인들이 다시 철도를 따라서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철도 연변에 이제
식민지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도연변에 모여든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전부 다 상업에 종사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당포라든가 고리대금업, 매춘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지주로 아니면 지역의 유력자, 실력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도 연변은 일제에게 우리가 병탈되기 이전에 이제 식민지배의 거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부선 철도 중에서도 우리 충주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역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원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치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조치원이 우리가 밀접한 식민지 침탈 통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1901년 경부선 철도 측량대가 머물면서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식민조직이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조만한 어떤 지역이었었는데 일본의 철도 측량대가 머물면서 일본인들이 거주가 시작됐고 일본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세력과 상품이 침투하는 거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충청북도의 관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조치원을. 그래서 조치원으로부터 청주, 계산, 음상, 충주까지 이렇게 일본인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서 이제 처음 자동차가 운행돼서 충주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경부선 철도를 타고 조치원에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충주까지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경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다가 1928년대는 이제 충북선이 충주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이제 이 철도 연변에 도청 소재지, 그 당시엔 관찰부로 불렀죠. 관찰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관찰부를 이전했던 원인은 군사력의 또 동원이라든가 식민지배의 효율을 위해서 철도 연변에 관찰부 즉 도청을 이전해서 행정에 집중을 기하고 능률을 통해서 대륙 침략의 발판을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도에 많은 그 도청 소재 중에서 우선적으로 충주와 영변이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1908년도 6월달 충청북도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강제 이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 역사 서적을 뒤져보면은 충주가 교통이 안 좋아서 도청을 이전했다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교통이 안 좋았다고 나오는 기록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통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을 때 이건 일본인들의 관점입니다.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철도가 있는 이쪽 조천, 청주 이쪽이 편하죠. 그렇지만 철도가 없는 충주는 무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도청으로 옮긴다는 건 일본인들의 관점이었는데 해방 후에도 일본인들의 책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도청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철도와 관련된 도시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에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청을 이전했던 원인은 이제 철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옮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철도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던 청주 지역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청을 이전한 중요한 요인은 이제 그 의병 전쟁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의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청을 이전하는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청 이전은 충주적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그런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충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도청이 이제 철도 연변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1908년에 이제 이렇게 충주와 함께 영변에서 의지로 도청이 이전하죠. 평안부도 도청이.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는 경기도청이 수원에서 경성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는 함경북도 도청이 경성에서 나남으로, 그 다음에 이제 1923년대는 평안북도 도청이 의주에서 신의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24년대는 경상남도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전부 다 철도 연변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1932년대는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도청 소재지가 있던 도시들은 전부 다 쇠퇴하게 되고 새로이 도청을 맞아들이고 식민지 문물이 발전하게 된 도시들이 거대 도시로 이렇게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부선 철도가 충주의 이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충주는 한강 수운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한강 수운이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한강 수운은 1930년 초반까지만 해도 목계나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선 상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지만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수운이 쇠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경부선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철도 연변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청주로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의 위상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그 충주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런 배우지들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경부선 철도 연변에 있는 청주 쪽으로 흡수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이 위축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자, 일본인 세력의 그 침투와 식민지 도시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연구하게 될 때 대부분 군대라든가 경찰에 의해서만 우리가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로부터의 지배로 볼 수 있고요. 아래로부터 풀뿌리 침략자들의 지배를 본다면 이주 일본인들의 침탈 경로를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이주 정착시켰는지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4년도 명치유신이 단행되면서 일본은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게 되죠. 사실은 산업화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직면해야 된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와 임금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량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식량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민이죠. 이민을 보내서 임금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자기 내부의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론에 이렇게 방점을 두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인 사회에서는 만한척식, 만몽척식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일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식민지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으로서의 조선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해외 이민이나 국내 개발 등의 방법보다는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의 이렇게 설립을 통해서 한국 농촌의 일본화를 구상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일본화를 뒷받침하는 어업이민, 농업이민 등의 산업이민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주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876년 개항 당시에는 53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885년도에 4,500명. 그다음에 이제 청일 전쟁이 나고 나서 9,354명. 그다음에 1904년 러일 전쟁이 나서 31,093명.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병탄이 되면서 1910년도 병탄이 되면서 17만 1,543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는 34만 6천 명대로, 31년에는 51만 4천 명, 37년에는 62만 9천 명대로, 40년에는 75만 2천 명대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민간과 군경 합쳐서 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100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을 거쳐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업무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조선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숫자가 조선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이주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청일 전쟁이라든가 러일 전쟁 또는 병탄 등 중요한 계기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게 되죠. 일제히 대륙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일본이 이권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주하는 자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는 이제 경쟁자를 물리치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할 수 있다. 아니 또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자신감, 확신 때문에 새로운 꿈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디딘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일본인들은 이제 보통 이제 깡패, 낭인, 몰입배 등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 현해탄을 넘어서 이렇게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통 러일 전쟁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식층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교양을 갖춘 그 식견 있는 자들이 이주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주해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대도시나 지방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앞에 보듯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 이민이라든가 어업 이민을 통해서 식량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지만은 농사를 짓고 어업에 종사한다는 이런 어려운 일보다는 도시로 몰려 들어가서 상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대부분 도시에서 관리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자유업 등 이런 업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이제 이주는 또 특히나 이렇게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꿈을 쫓아서 이주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게 되고 이런 일본인들의 이주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배 후기로 갈수록 정착민 중심의 이제 사회로 점차 변하게 되죠. 초기에 왔던 사람들은 돈만 벌고 얼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지만은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영구히 살 곳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통 정착을 하게 되면은 거리민단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사를 만들고 자신들의 의식을 통일하고 결속을 강화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식민지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숙식 제공이라든가 군수품 수송이라든가 교통통신의 편의 제공 등 이제 일제 침략 정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죠. 뭐 이제 세탁, 목수, 미장이, 목욕탕, 통장소, 뭐 각종 업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수단은 고리대응업, 매춘업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협잡, 약탈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토지 변병을 통해서 지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이런 약탈적인 상행위는 농촌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한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다음 이제 일본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주에 이주 정착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주에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도 전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적한 것은 러일 전쟁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고 자신들이 정략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 땅에 넘어오게 되고 이 속에 이제 충주에 정착하는 일본인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지역마다 첫 번째 이주해 온 일본인이 누구다라고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충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주인에 대해서 이름은 없습니다. 알려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충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볼 것 같으면요. 사실은 충주는 일본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즉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일본인들이 도망을 가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던 당시에 충주는 충청북도 관찰부, 즉 도청 소재지였어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었고 또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게 됐죠. 자, 일본인들이 이제 경부선 철도 조치원역에서 청주를 거쳐서 괴산, 음성을 거쳐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청주에 와서 조금 살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끼웃끼웃거려 보고 괴산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충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경부선 철도를 따라서 조치원, 청주, 괴산, 음성을 따라 이렇게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인천이라든가 서울, 경성이라든가 이런 데 살다가 실패한다든가 정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충주로 이주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본인들이 이제 도청 소재에 있던 당시에는 많이 이주를 해 오다가 1908년도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일본인들의 이주가 이렇게 확 줄어들죠. 있던 일본인마저도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탄 이후인 1910년도에 이제 일본인들의 이주 추이를 볼 것 같으면요. 1910년도에 55호에 17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5년도에 267호에 909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1911년도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인들이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이주가 증가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실제로 이주해 오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고 부를 축적하고 지역의 유력자로 또는 재력가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관공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성장하는 게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충주를 대표하는 유력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실력자, 지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력자다, 재력가다, 지배자다, 뭐 통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이제 지역에서 지배자로 이렇게 군림하게 되죠. 더 황당한 건 이제 일본인들이 충주를 개척해줬다는 개척자 또는 뭐 충주를 발전시킨 선구자다.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주 근대화의 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일본인들은 자신들 이렇게 칭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한국 지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주해온 이름 모르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고 수탈이 자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건너와 정착한 이름 없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제 침략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주 지역에 왔던 일본인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요. 이제 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이 있고 공무, 자유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제는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충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용산리에 1명, 교연리 1명, 달천리에 5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외곽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상업에 종사했던 거죠. 표에 보듯이 금융업, 대서업, 뭐 양복점, 약종상 이런 거의 모든 종류의 지금으로 치면 전자제품 상가 빼고는 모든 업종에 종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라든가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봤는데요. 병탄 이후 충주 일본인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도록